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사원 기자가 가지고 온 대니얼 예긴의 뉴맵, 그리고 이제 남국민 기자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뭔지, 그리고 이 에너지 안보가 석유에서 어떻게 천연가스로 옮겨왔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2부에서는 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세계 최강국 미국이 1부에서는 에너지 작업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치적 지형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제 미국이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진 미국과 그리고 그 미국을 둘러싼 세계의 패권 다툼을 그렇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놈의 패권 다툼. 그죠?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중국이랑 계속 각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쵸? 지리의 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도 지금 어떻게 미국이랑 한판 붙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죠. 그것도 간단히 훑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가 지금 탈원전도 그렇고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씩 나오긴 한데 크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결정을 지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책에 보니까 중동도 한 챕터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전기차나 뭐 친환경 에너지 얘기는 저희가 안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2부에서 다루고 싶긴 했는데 시간이 지금 2시간밖에.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인 미국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분이 뉴맵이니까 지구적으로 보는 분이거든요. 다니엘 예기님은. 그렇죠. 근데 윤 기자는 지금 마음의 고향이 미국이라 미국 그래. 얘기만 한 부를 털어서 한 거예요. 전 세계 얘기를 지금 지구본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 얘기를 하려면 너무 무궁무진하거든요. 중동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동 맞아요. 얘기, 재밌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나오고 이란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기회를 봐서 또 이거를 한 주에 걸쳐 더 할지? 저는 한국의 언론 환경도 그렇고 좀 미국 과잉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구 반대편 유럽 뭐 이런 나라의 그런 좀 뭐 가스 얘기 이런 것도 재밌고 러시아 뭐 이런 중국 이런 게 많으면 좋겠어요. 재밌긴 하죠. 근데 별로 중요할까요? 거기서 중요한 걸 찾아내는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얘기는 너무 많아. 우리가 난 왜냐면 미국이 중요하다고 봐. 우리는 다 미국 외신 보고 기사를 쓰니까 그렇지. 다 미국 그렇죠. 기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남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미국이 아닌 분야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그건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하든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2부에서 말씀드릴 얘기는 이게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셰일 혁명으로 천연가스 부국이 됐고 또 뭐 세계 3대 산유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한 2019년인가? 네, 세계 3대 산유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렇게 세 개가 가장 기름이 많이 나오는 미국은 진짜 됐거든요. 부족한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그쵸? 이런 선택받은 나라가 있어 세상에. 진짜 선택받았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에너지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저희가 지리의 힘에서도 러시아 한 편을 이렇게 다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러시아랑 서유럽이랑 이렇게 같이 다루긴 했는데,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연가스가 되게 큰 지렛대잖아요. 큰 협상 카드 중 하나였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서유럽이랑 뭐 동유럽이랑 다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외교적인 살았구나. 그죠, 먹고 살기도 했고 외교적인 카드로 되게 많이 썼어요. 밸브 잠가라 있잖아요. 밸브 잠가라. 그렇죠. 독일이 말을 안 듣는데 밸브 한번 잠가라 해가지고 독일 시민들 다 오돌오돌 떨게 만들고 하는 그쵸. 권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LNG 가스를 아까 이제 1부 끝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LNG 가스 수출국이 되면은 밸브를 잠그면 미국에서 가져오니까 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무기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이게 뭔가 골목상권 침해같이 느껴질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 골목 상권은 아니고 좀 더 큰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부잖아요. 러시아의 전부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마트 있는데 갑자기 롯데마트가 옆에 몇백 미터 옆에 들어오는 거죠. 아니 거의 뭐 구멍가게 옆에 코스트코 생기는 수준.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은 게 러시아는 약간
쉽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형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러시아가. 그거를 그쵸. 이제 다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만든 게 이런 어떤 자재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미국까지 있다고 하면은 쟤네는 뭐냐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땅 파서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이런 가스 부국이 되니까 약간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바로 들어가는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이게 LNG 형태가 아니라 순수 가스 형태로 관이 옮겨지는 그 관을 이건 신기하네요. 그럼 이거는 액체화된 가스가 아니라 그냥 기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가스를 옮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를 옮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액화 LNG 형태고 하나가 가스관인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가스관이 되게 많이 매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천연가스관의 80%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한 나라였으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갑자기 인천이 독립해버리면은 인천항이랑 인천공항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가스관이 매립되어 있으니까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야 너네 우리가 가스관 관리해주고 지켜주는데 당연히 돈 줘야지. 이래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주요한 수입원이기도 했답니다. 좀 빼먹기도 했겠죠. 좀 이게 빨대 꽂아가지고 자기들도 좀 갖다 쓰고. 그렇죠. 그렇죠. 했겠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런 거 그렇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라도 해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 가스관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으니까 둘이 잘 지내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싶어 했겠죠. 러시아에서. 근데 이제 그게 2004년도에 우크라이나 대선에 되게 중요한 대선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빅토르 유센코라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친미파예요. 미국에 되게 가까운 사람이고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할 정도로 이 경제 관련해서 되게 그 해박한 사람이기도 했고 경제 관련하면 또 이제 또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부인도 그러니까 와이프도 제 조지타운대를 그죠. 조지타운이 또 그 DC에 있잖아요. DC에 있는 명문 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뭐지 이게 친미 정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격 협상 천연가스 가격 협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가격 협상을 왜 다시 시작했지냐고 보니까 원래 우크라이나가 서유럽 국가들이 내는 그 천연가스의 가격을 우크라이나에 3분의 1 가격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스관이 매립되어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그거를 올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네들 가스관 너네들 좌지우지 하는데 우리가 통제권을 갖게 해달라. 근데 이거를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미쳤냐.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협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가스관 통제권을 전혀 주지도 않고 가격 협상도 3분의 1 가격 그 전까지 계속 줄 수 있는데 대체 뭐 우리가 정권 바뀌었다고 이걸 해줘야 돼? 가격 올려줘야 돼? 안 돼. 라고 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이거 유센코 얘기 나와서 생각난 건데 유센코 그 구글에 유센코 독 치잖아요. 그럼 옛날에 유센코가 대선 후보로 활동을 할 때 네. 어떤 사람이 뭐 차를 한 잔 준 거야 유세 현장에서. 그거 마신 다음에 유센코가 기절을 했나? 음식을 먹었나?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유센코가 독이 올라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9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유센코 독을 치면 그게 나와요. 그 사진에 보면 네. 지금 얼굴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뭐가 폈어요. 대선 후보님인데 폭삭 늙고. 이게 사실 러시아라고 모두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러시아죠. 니발님처럼. 어쨌든 그죠. 러시아가 근데 그래서 되게 불안해했을 거예요. 당시에도. 사실 대선 후보를 암살하려고 하면 이건 거의 전쟁을 거의 도발하는 수준의 시비잖아요. 그렇죠. 뭐 이걸 할 거는 사실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러시아만이 가능한 첩보 활동인 거죠. 막 얼굴이 귤 껍질처럼 됐네요. 전 사람 얼굴 이렇게 된 거 처음 봤어요. 또 살아남은 게 대단해. 그러면서 또 이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왜 이렇게 러시아는 이렇게 독사를 하려다가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을 잘 못 다루나?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별로 발달을 못해서 그런가? 희한하네. 그러니까 보면은 니발리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홍차 먹고 죽은 그 KGB 요원도 네. 사실 즉사를 왜 맨날 우리 뉴스 보면은 왜 뭐에 몇백 배 독 이러면은 아니 김정남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죽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그걸 한 방에 샥샥 그러니까 해냈는데 한 번에 해내는데 그러니까 이 동무들이 그런 거를 잘 못하나 봐. 이게 뭐 소련에 망하고 나서. 희한하네. 저도 신기한 게 그 KGB 요원도 홍차 먹고 누워있다 있었고 니발리도 지금 살아있고 이분도 살아남았고 그렇죠. 마셨는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선시대에도 독사를 성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사약이라는 게 네. 알고 보니까 그냥 먹고 즉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혀 아니죠. 네.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 들어 앉아가지고 불 때우면서 먹어가지고 죽는 거라면서요. 그 실록 보면은 18잔 먹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몸에 받는 거지. 이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약이 그냥 받는 거야 그분은. 그분 18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죽는 것도 너무 괴로워. 그렇죠. 아니 그 물도 많이 마시면은 이제 그 pH 농도가 피 농도가 떨어져가지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였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보면은 참 쉽게 너무 죽는 괴로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렵게 죽기도 어렵게 하고. 죽기도 하고 그쵸. 이런 걸 보면은 니발리 같은 경우는 그 몸에 닿기만 해도 죽는 독이라는데 닿았는데도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죽어가지만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하다. 왜 독사를 자꾸 실패할까? 근데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부러 실패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죠. 경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경고일 수도 있죠. 근데 열심히 살아서 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죽이는 게 더 생산성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우리 항상 이거 취재 호기심 이런 데서 오니까 그쵸. 독사를 자꾸 실패하는 맞아. 이유 이런 진짜 거 궁금해요. 이걸 중앙일보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소련 여자 이런 사람들 소련 여자. 러시아 사정을 잘 알 테니까. 아무튼 아무튼 똑같은 생각을 하네요. 저도 왜 살아남았을까 궁금했는데. 저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결국은 살아남은 유센코가 이제 가격 대통령이 협상을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되고 가격 협상을 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러시아가 내다 본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를.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카드를 써야겠죠. 천연가스관을 끊는데 그래서 서유럽에서 이제 천연가스가 한 2주 천연가스를 2주간 못 쓰고 이런 현상이 몇 번 있었긴 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 천연가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천연가스를 비축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천연가스를 비축을 하고 있고 서유럽에서 천연가스를 비축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랑 서유럽 국가들이 어쨌든 이제 이 우크라이나 대선 하나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아까 그러네요. 제가 말했던 그 독일 시민을 오돌오돌 떨었다는 게 2004년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렇죠. 그땐 그걸 처음 당해 보니까 그렇죠. 이게 비축해 놓은 게 없었는데 네. 그때 당해고 났더니 이제 비축을 왕창 해놨는데 러시아는 가스는 진짜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금이 안 되면 러시아도 못 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가스 양과 러시아의 그 달러가 붙었을 땐 독일 가스가 더 많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 참 이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참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멍청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은 해결책을 강구를 해놓고 있었겠죠. 생각해보세요.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우리나라는 막 에너지 안보가 이래서 어떻게 되냐. 뭐 독일 시민들 떨고 있다.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주간 가스가 끊겼다? 이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공공 서비스가 끊긴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한전 그거 뭐 기사 쓸 때 취재한 건데 전 세계에서 한국의 전기 수준이 최고 수준이래요. 왜냐면 우리 정전 같은 거 당한 저는 10살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어렸을 때는 정전 몇 번 당한 것 같기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근에? 네. 그때 한번 블레가 크게 와가지고 네, 난리 블랙 났었잖아요. 크게 와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도 더 그게 됐고 그때는 좀 너무 대형 사고긴 했는데 해외에서는 의외로 정전이 꽤 잦더라고요. 아직도 잘 사는 나라들도.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은 그런 서비스가 끊기는 건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기비 올라도 대문짝만하게 뉴스 전기비 오르냐 마냐 이런 게 나는데. 그렇죠. 근데 독일 시민들이 힘들었었거든요. 추운 나라인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사건이 유럽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건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입장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에너지 안보라는 거를 둘러싸고 이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입장이었으니까 아까 남궁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의 되게 중요한 그 공급원인 거고 러시아는 반대로 가스를 이용한 힘을 행사하는 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중요하니까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그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하고. 저번에 푸틴이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하는데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대해서 그 기자가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질문을 했겠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거예요. 네. 푸틴이 막 화를 내면서 뭐 셰일가스는 막 자연을 훼손하고 무슨 뭐 탄소를 하고 막 이 책에도 책에도 그런 나와요. 얘기가 맞아요. 나와요. 네. 예. 그거 보면서 푸틴이 정말 화가 나긴 했구나. 맞아요. 푸틴이 갑자기 환경주의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되지. 집에 가다가 또 홍차 잘못 먹어가지고 조심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러시아가 최신 IT 기술이나 뭐 제조업 기업이 있기를 하나 뭐 하나 그중에 이게 천연가스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천연가스로 요즘 다시 미국을 쓰러뜨릴 수 있는 뭐 세계 최강의 패권국을 노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지뢰의 힘을 하면서 다룬 게 딱 그건데 뭐 기반 시설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천연가스와 석유를 되게 큰 지렛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 수입원을 이걸로 사용하고 있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열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약점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동유럽, 서유럽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입장에서 동유럽은 예전에 어쨌든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였으니까 예전에 그 아픈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도 일본에서 천연가스 공급받는다 그러면 싫은 거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소련 연방 때도 모스크바에 저렇게 휘둘렸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래야 돼? 이런 입장일 테고 서유럽은 당연히 소련 침략에 그 이제 그 오들오들 떤 그 과거의 그 두려움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유럽 연합이 공동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서 이 천연가스 관련된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논의를 해본 결과 공급 체계 내에서 유연성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천연가스를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그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에너지 안보를 추구를 하게 되는 게 유럽의 에너지 안보 정책입니다. 소비자 연맹이네요. 소비자 연맹.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천연가스 시장을 유럽 내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그때 나왔는데 단일화하자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그냥 국가마다 에너지 정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단일화된 시장을 만들자는 거는 뭐 거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스관을 다 여기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가 잘 돌 수 있게 만들자. 에너지가 잘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건데 지금 그럼 현 상태는 어떠냐 보면은 지금은 그 천연가스 비중이 유럽 연합 전체를 봤을 때 천연가스 비중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25% 나되는 거지. 그러니까 25% 나되고 그 중에서 러시아로부터 오는 천연가스 소비량이 한 40%. 예요. 천연가스 소비량이 러시아가 40%를 차지하니까 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가 러시아 몫인 거죠. 10%면 그렇게 작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러시아를 제외하면 그러면 어디에서 뭐 에너지가 오지 그러면은 그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요? 네덜란드의 그 그로닝겐이라고 책이 나오는데 이게 원 발음이 후로닝헌 일 거예요. 거기에 가스전이 하나 있고 영국 북해 가스전 그리고 노르웨이.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가 되게 커요. 이게 천연가스의 그 유럽 천연가스의 24%가 노르웨이에서 오는데 문제는 노르웨이는 EU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뭐 이것도 이런 상황인 거고 뭐 북아프리카 쪽에서도 천연가스 한 10% 정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네덜란드랑 영국을 주요 거점으로 만들자. 여기를 거점으로 그 가스전을 여러 나라들로 잇고 여기에 그 자유시장을 만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천연가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유럽의 원대한 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일치단결해서 러시아의 저 횡포를 막아보자.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낮춰야지 정상인데 그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죠? 자, 독일이 러시아랑 협약을 맺어서 그 가스관을 하나 더 만듭니다. 독일이랑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직통으로요? 직통으로 가스관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아니 이름이 근데 독일은 EU의 지금 수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걸 직통으로 만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난리를 쳐가지고 니들 뭐 하는 거냐 지금 러시아 의존도 높이는 거냐 해서 메르켈이 아이고 니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되게 싸움이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이거 완전 노조 위원장이 그 유학 한번 가는 대가로 연수 그러니까. 한번 가는 대가로 노조 협상을 받고 도망가는 수준의 이거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 사실은 직거래하는 관계였어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상황이지. 이제 독일을 약간 변호를 해보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이 가스관 이름이 노드스트림 2예요. 이제 뉴스 쳐보시면 이제 뭐 제재가 풀렸다, 제재를 했다 이런 이제 과거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그 한 1,200km 가량 되는 가스관이고 기존의 러시아가 사용하는 가스관의 두 배 가량의 가스를 옮길 수 있는 되게 좋은 그거거든요. 되게 넓은 가스관인 건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왜 그럼 독일이 이걸 왜 했지 싶었는데 애초부터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한 50에서 75% 천연가스를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이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 겹친 거지. 왜냐하면 첫 번째 친환경 정책 때문에 그 탄소 배출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거죠? 게다가 2020년까지 탈원전 2022년까지 탈원전. 네,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은 탄소 배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쫄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스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네, 독일 입장에도 우리가 독일 비판을 많이 했지만 네. 독일로 오는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는 가스관이 전쟁터가 됐으면 네. 독일 입장에서는 그 가스관 낡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입장에 생각하라 보면 좀 이렇게 새끼를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EU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날 일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가스관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야 우리 형님 우리 어깨 얽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크라이나는 되게 빡치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때 그 2주간 가스 공급을 끊었을 때 러시아가 이거를 푼 이유가 어쨌든 러시아도 이걸 먹고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2주간 끊어보자 했는데 비축량이 남아 있어서 방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통관이 있어봐. 그러면은 러시아 그러니까. 입장에서 니들 뭐야 이러고 계속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등등등도 아니 미국도 비슷한 반발할 거예요. 것 같아요. 그죠. 미국도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정치학적으로 러시아의 패권이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이 뭐야? 니들 러시아에 붙는 거야? 라는 입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까 LNG 셰일가스 혁명으로 야 니들 니 LNG 우리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니들이 러시아랑 가스관을 연결을 하면 우리가 못 팔잖아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입장이었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근데 얘기니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판적인 입장이긴 해요. 그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뭐 가스관을 연결을 한다고 사실 독일이 정치학적으로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리고 러시아가 이거를 이용해서 뭐 지렛대를 이용해서 독일이나 이런 주요 나토 국가 그러니까 주요 서유럽 국가에 이거를 지렛대를 이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장사꾼으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이 노드스트림 엄청 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러시아에서 그 북해를 가로지르는 거니까. 근데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그 일부 거기를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딱 그 트럼프가 막아놔가지고 지금 그렇죠. 거의 다 만들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빨대를 가운데를 조금만 메꾸면은 이제 되는 가스를 쏠 수가 있는데 독일도 안타깝겠지만 이게 약간 오작교가 근데 약간 지금 잘 될 뻔하다가 지금 바이든이 강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는 좀 그냥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메르켈도 들이받으면서 러시아랑 붙을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약간 바이든은 위아더 월 우리 동맹 친구들 하면서 러시아랑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약간 독일도 약간 이게 약간 좀 들이받기가 그런 게 돼서 그렇죠. 오히려 약간 좀 불편해진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올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아마 올해 1월부터 다시 이게 제재가 해제가 돼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치사하게 독일에는 제재를 안 하고 러시아만 제재를 하고 이러니까 러시아가 화날 수밖에 없긴 그러게요.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도 반발하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에스토니아도 야 니들이 그렇게 직통으로 연결하면은 니들이 계속 러시아한테 가스 사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쵸. 우리한테 가스 끊으면 얘네들 돈줄 계속 연결되니까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약간 반발이 있는 그리고 되게 지정학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제 생각에는 동유럽 분들 입장에서 이입을 해보면 동유럽 옛날에 나치랑 그 스탈린이 폴란드를 반으로 갈라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지도에서 그림 그려 둘이 나눠 먹었잖아요. 말 맞아요. 그대로. 약간 독일이 그 동유럽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또 짜고선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굉장히 감정에 상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은 그나마 의존율 한 50% 이렇게 얘기했는데 찾아보니까 에스토니아 얘기했잖아요. 그 발트 3국은 러시아 가스 의존율 100%, 뭐 폴란드 98, 그렇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절박한데 독일 혼자 도망가면 뒤에서 나를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독일이 다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요? 저 너무 정말 치사한 것 같아. 어떻게 그거 있잖아. 우리 왜 친구들끼리도 제가 친구들이랑 그 단톡방 뭐 얼마 안 하는데 이제 우리끼리 무슨 주식 좋다 해서 막 우리끼리 왕창 샀는데 네. 제가 사라 그래 샀는데 사실 저는 그걸 때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한 샀어요? 거예요. 매수를 못한 우리가 캠핑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실 매수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근데 올랐는데 굉장한 배신감을 호소하더라고. 어떻게? 그렇지. 그래도 올랐으면 다행이죠. 만약에 그쵸. 안 올랐으면은 안 올랐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캠핑 되지. 분위기 진짜 엉망이었겠지. 엑스맨이지. 그것처럼 어떻게 너마저 너가 그럴 수 있냐. 진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어쨌든 이게 독일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뭐 미국이 LNG 그 수출 설비를 다 완료를 시키고 이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에스토니아나 이런 데 계속 그 수요가 있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은 그 LNG 저반 시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NG는 그 액화시켰다가 다시 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 가지고 한국에서도 그게 거의 전 세계에서 한국이랑 일본이 최고 앞서 있는데 왜냐면 그렇죠. 두 나라가 거의 LNG를 다 쓰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쓰고 근데 있는. 그거 자체가 엄청 비싼 장비라 가지고 이런 에스토니아나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은 LNG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받을 시설이 안 된다. 맞아요. 그 기화를 그리고 뿌릴 시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이 또 어떤 나라니까 돈이 된다니까 뭘 개발했냐면 우리 LNG 선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면 그러니까 거기 터미널이 있어. 터미널로 내려줘서 그게 액화대가 기화를 시켜주는 게 그게 비싼 건데 한국인들이 개발한 거예요. 배 위에서 기화까지 시켜주는 시설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 배가 그래서 가서 기화를 다 시켜줘가지고 그냥 빨대만 딱 꽂으면 써주는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 그 조선 기술은 대단하다. 그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를 카타르가 되게 많이 발주를 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그 시설이 없는 나라에도 나가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그쵸.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사실 그 얘긴도 아마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이유에서 미국을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일 뿐이고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LNG 수출 기술도 계속 되니까 이게 굳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뭐 이런 시각에서 좀 그 러시아를 보부상으로만 보고 그냥 막 패권국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가 문제예요. 푸틴 대통령 어디를 봐서 장사꾼으로 보이냐고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 보이니까. 그냥 조폭 같잖아요. 근데 약간 만약에 사람이 인상 선하고 좀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맨 같은 분이 러시아 대통령이면 거래를 할 만한데 푸틴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저걸 팔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마피아 두목 같은데 오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또 뭐 혼자 마시지 마요. 조금 위할수요. 위험할 수 있나요? 네. 아무튼 근데 뭐 어쨌든 그 LNG 선의 발전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빨리 그런 자유시장 그러니까 그 송수관이 아니지 가스관을 계속 촘촘하게 연결을 해서 그 네덜란드랑 그
영국을 중심으로 좀 가스관을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면은 그런 자유시장이 그 두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마 그 유럽 입장에서는 급선무고 그리고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는 게 그 네덜란드가 그 프로닝언이 되게 그 가스전이 깊은 가스전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고갈 상태라서 고갈 상태예요. 2022년에 거의 끝나요?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거의 줄어든 상태라 가지고 뭐 중심적으로는 이제 그게 아마 기반 시설이 네덜란드에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고민인 상황일 겁니다. 러시아를 앞두고.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 러시아에서 가스 또 새로운 그 변수가 뜬 게 네.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가스전이 엄청 터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스전들이 거의 전 세계에 발견된 가스전 중에 제일 큰 규모. 근데 그래요? 그런 게 여러 개예요. 이름이 리바이어던, 레비아탄. 가스전이 제일 클 거거든요. 리바이어던? 그게-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인가요? 네, 그거예요. 그게 일단 이스라엘은 이미 몇백 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가스전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지중해 앞바다에서. 그러면은 거기서는 빨대를 좀만 빼면은 그리스로 연결시켜가지고 쭉 올리면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삼손, 뭐 레비아탄 그런 게인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규모가 큰 거라 가지고 요즘 유럽에서 그 이스라엘 가스를 왜냐면 이스라엘도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팔아야지. 그렇죠. 부자 나라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너무 미국이랑 이제 러시아 얘기까지 했는데 뭐 한국 얘기는 너무 없어요. 한국 얘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서쪽 길이 막히니까 새로운 이제 고객을 아시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북한을 그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건설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있었죠. 지리의 힘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LNG 그 입장인 거고 LNG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세계 공장을 역할을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뭐 이제 중성장 국가에 돌입을 했다 우리는 뭐 이제 뭐 변화를 해야 된다 제조업 세계 공장에서 더 한 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제조업 중심 국가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이제 통계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국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소비한 시멘트량이 20세기 100년간 미국이 소비한 시멘트량을 넘어섰고 뭐 자동차 소비량도 중국이 2000년대엔 190만 대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 2,500만 대로 거의 뭐 진짜 거의 10배 넘게 이렇게 뛴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뭐 그런 에너지 소비의 그 다음 고객이니까 그러네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중국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계속 가스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고 가스전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가스전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 되게 일단 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은 별로 안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가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스가 있는가 거의 없. 동해 가스전이 있죠. 근데 거의 지금 다 고갈됐어요. 고갈됐고 사실 뭐 우리나라 전체 수요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미미하죠. 미미한 수준인데 맞아. 포항에 가면 불의 정원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포항에서 그 하수공사인가 공사를 땅을 파는데 가스가 터져 나와서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포항에 가면 그래서 불의 정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1년 365일 그 가스에 불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네네. 그거 유명해요. 그 포항 가면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스거든. 한국에 그냥 가스가 없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그거 퍼가지고는 뭐 그냥 차 한 잔 데울 정도 제가 봤을 때 그 위에다가 스테이크 구울 정도 화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태여 개발하지 않고 그냥 불 붙여놓고 계속 지금 아마 두고 있는 걸 거예요. 그거 그래서 겨울에 가면 주변에 가면 따뜻해요. 엄청 신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원시인들이 이런 걸 보고 옛날에 신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그런 아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냥 근데 보면서 한국에 진짜 가스가 있구나. 그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가스로는 우리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LNG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대 LNG 고객이래요. 가스 신문에서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국 순위가 카타르가 일단 1등이고요. 카타르가 왜냐하면 즉 1, 2위를 다투고 있는 LNG 최대 수출국이니까 카타르에서 23%를 가져오고 호주에서 20%를 가져오고 미국에서 14%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거- 1위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배로 가져오죠. 배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카타르 왕자님이 지금 조선업 투자한 모든 분들에게 최대 떡밥이 저거예요. 카타르가 LNG선을 100척을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얘기는 엄청 많이 높죠. 들었는데 그렇겠죠. 사실 그거는 한국이랑 일본 정도만 잘 만드니까 그렇죠. 중국 정도. 근데 그래도 한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게 이제 도장을 안 찍으신 건데 그렇죠. 그게 100척이잖아요. 한 척에 몇 천억이니까 한 천억에 몇 천억인데 그러니까 내 척만 발주해도 막 와 막 이렇게 그쵸. 동시에 올려서 막 와 뭐 이런 수준인데 오늘 한국조선이랑 12척인가 발주. 그래도 LNG선도 아닌데. 근데 LNG선 비싼 배거든요. 더 그렇죠. 비싸죠. 근데 카타르가 100척을 발주한다는 말은 그 한국에만 팔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이 가스를 팔아서 전 세계에다 갖다 팔겠다라는 그렇죠. 확실히 앞으로 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가 봐요. 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 패권이라는 게 에너지 안보가 석유에서 이제 가스로 옮겨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석유에서 가스로 옮겨가는 이유가 셰일 혁명 때문에 가스 수요가 그러니까 가스의 공급이 이제 너무 늘어나고 친환경이랑 이렇게 맞닿아서 그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옮겨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현상 중 하나인 거죠. 러시아는 우리한테 엄청 팔고 싶어 해가지고 러시아는 사실 그 일본이랑 한국이 LNG 말고 PNG 쓰면은 PNG가 한 5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스 요금이 한 5만 원 나오는데 10,000원이 나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북한을 통해서 하려다가 그냥 영 안 되겠으니까 한국에 요즘은 그거 한다더라고요. 동해를 가로지르는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속초로 들어가는 파이프를 만들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이득이긴 하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엄청 좋은데 근데 왜 안 하지? 저도 약간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는 미국의 압박일까요? 미국의 압박이 우리가 있을 수 눈치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압박도 있고 뭔가 북한과의 중요한 카드를 이벤트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인드도 있을 것 같고 그 사실 가스관을 연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로만 가스를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보 문제가 그 LNG 선이 통과를 해야 되는 딱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페르시아만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가 되게 대두가 그치. 많이 되고 있는 게 그러게요. 예, 지형적으로 이 길이 막혀버리면 LNG가 삥 눌러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운송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우리 스웨즈 그러니까. 운하 때 봤잖아요. 그쵸. 스웨즈 운 한번 막히니까 전 세계가 그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은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파이프가 많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뭐가 많아지면은 가격은 싸지고 소비자한테 이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가스 PNG가 아니라 LNG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보 측면에서는 이것도 되게 눈여겨봐야 될 그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 다 LNG를 통해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LNG를 수입해오는 통로가 사실 페르시아만을 통해서밖에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일본에 있는 외무부 장관도 이제 일본에게 바다는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하나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남중국해 통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일본도 그래서 러시아랑 더 가깝잖아 우리보다. 그렇죠. 일본도 자기들 그 홋카이도 쪽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쭉 내려가지고 한국까지 꽂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나 봐요. 한국이 그걸 받을 리가 없지 않을까? 없죠. 그 일본을 통해서 가스를 받는다는 거를 북한을 통해 받는 것만큼이나 기분이 나쁠 텐데. 그럼요.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저 서해를 건너가지고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중국이 우리의 가스를 대면 중국이 끊으면 어떡하고 끊을 수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속초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시베리아 그 블라디보스톡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가스전이 최근에 터져가지고 그쪽에 이제 지금 난리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북쪽 시베리아 쪽이라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가스관을 연결하기는 좀 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동쪽에 가스전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참 지켜봐야 될. 북한이 그걸 우크라이나처럼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면 괜찮은 장사일 텐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 가스관이 오는 데가
다 군부대가 있대요. 북한은. 그러니까 철길을 따라 군부대가 있는데 가스관도 철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의. 왜냐면은 평평한 땅이 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군부대를 다 물려야 돼가지고 북한 군부가 그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걸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안 됐나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 저렴한 가스 우리도 쓰면 좋을 텐데 저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너무 뭐 진짜 밸브 잠근다 막 이러면서 그쵸. 협박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원래 노무현 더럽고 대통령 때 치사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좀 엄청 디벨롭이 그쵸, 됐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서울로 파이프라인 받아서 평양으로 연결을 하자. 그럼 지들이 끊으면은 평양이 끊기게 하자. 그걸 뭐 북한 사람들 받겠습니까? 안 받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이제 미국 얘기했고 러시아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중국이랑 한국 얘기까지 어쨌든 다뤘던 것 같아요. 한국은 진짜 거의 코딱지만하게 다뤄서 죄송하긴 한데. 아니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원자재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한국은 근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중동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저는 사실 좀 환경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친환경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쵸. 전기차나 뭐 이런 탈탄소 관련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국민 기자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미국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의 담론이 좀 더 다양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지구는 넓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 넓지만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에너지 얘기 좋아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윤상원 기자는요? 네, 저도 이제 뭐 오랜만에 그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좀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좀 더 다음에는 폭넓은 미국에서 벗어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야겠네요. 저도 세계 패권을 다투는 그런 변수로 에너지가 나와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간.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다음에 원래는 순서가 남국민 어디죠? 기자가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하기로 했고 백현 기자가 구원 등판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제가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